아들의 목숨을 건 귀신과의 도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 지체 높은 양반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굳세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어찌나 강직했던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하곤 했다. 저분은 평생 다가올 화복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없었을 게야. 그는 벼슬에 오른 뒤 여러 높은 자리를 두루 지내다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임명을 받고 부임지로 향하는 길에 도성과 경상도를 잇는 운경세제를 넘게 되었는데 아전 하나가 그에게 달려와 아뢰었다. 대감, 여기서부터는 잠시 가마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곳을 무탈하게 지나시려면 산마루에 있는 사당에 가서 절을 올리고 공양을 하셔야 합니다. 관찰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에는 예로부터 존재해온 귀신이 있는데 비록 잡기이긴 하나 그 영험함이 자못 대단하여 고개를 넘는 자들 중 공양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산을 넘는 사이 반드시 화를 입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제를 넘고자 하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당에 들어가 예를 올리고 제물을 바쳐 굿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관찰사는 얼굴에 노기를 띠며 말했다. 헛된 소리도 잘도 짓거리는구나. 계속 나아가라. 관찰사가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려 하자 세제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다른 관리들까지 나서서 그를 재차 말렸다. 이전 관찰사분들도 모두 사당에 들러 공양을 한 뒤에 고개를 넘으셨습니다요. 대감께서 가셔야 할 길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혹여나 귀신이 양심을 품고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관찰사가 말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잡기가 진정 존재한다면 공양은커녕 무거운 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허황된 소리를 또다시 입에 담는 자들이 있다면 무거운 벌로 다스릴 것이다. 관찰사는 엄명을 내린 뒤 행차를 강행하여 세제를 넘어갔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세제를 벗어나자마자 돌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기이한 날씨 변화에 좌우 종자들이 웅성대며 두려워하자 관찰사가 매우 노하며 소리쳤다. 나란 일을 맡은 관리를 어찌 잡신 따위가 막을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산마루에 올라가 그 요사스러운 잡기의 사당에 불을 지르거라.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자는 그 목을 벨 것이다. 관찰사의 불요령에 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횃불을 들고 가 사당에 불을 붙이자 귀신의 사당은 마치 기름이라도 부은 듯 순식간에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다. 어디 한번 그 하찮은 지주를 다시 부려보거라. 사당을 불태워버린 관찰사는 험한 날씨를 뚫고 계속해서 길을 재촉해 나아갔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 세제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되었다. 이놈, 나는 세제의 산신이다. 잠들었던 관찰사가 눈을 떠보니 소의 머리를 한 흉측한 귀신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귀신은 당장이라도 입에서 불을 뿜을 듯 사납게 그를 다그쳤다. 내가 이곳에 자리 잡아 공양을 받아온 지 오래거늘 너는 내게 제사를 올리지도 않은 것도 모자라 내 사당을 불태웠다. 그 죄가 얕지 않으니
내 자식의 죽음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귀신의 이 말을 들은 관찰사가 소리쳤다. 이놈! 중요한 길목에 틀어앉아 백성들의 피를 빠는 너를 벌하여 내 직분을 다하였거늘 어디서 그따위 요망한 말을 내뱉느냐? 대감, 대감 일어나시지요. 주변에서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다. 무슨 일이냐? 큰 도련님께서 여독 때문인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관찰사가 놀라 급히 큰 아들에게 가보니 나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매우 위중하여 이미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아들의 숨은 이내 끊어졌고 관찰사는 크게 통곡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다시 본영에 돌아온 그날 밤 또다시 귀신이 그의 꿈에 나타났다.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더니 슬피 통곡하는 꼴이 우습더구나. 당장 사당을 다시 지어놓거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거스른다면 내일은 내 둘째 아들의 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귀신이 관찰사를 겁박하였으나 그는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귀신을 꾸짖었다. 이 간사한 요괴야, 내가 한 일이 그릇됨이 없거늘 어찌 감히 그런 요망한 말로 또다시 나를 농락하려 드는 게냐? 그러자 귀신이 말했다. 하는 수 없구나. 그때 집안 사람들이 급하게 관찰사를 깨웠다. 대감! 대감! 관찰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역시 꿈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들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둘째 도련님이 돌연 비명을 지르시더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런 요망한 귀신을 보았나? 관찰사는 급히 아들에게 가보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다시 크게 통곡하며 아들의 상을 치러주었고 상이 끝나자 어김없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산을 벗어날 즈음 또다시 그의 꿈에 귀신이 나타났다. 이대로 산을 벗어난다면 내 자식들은 모두 떠나가고 너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아직 셋째 아들의 목숨이 붙어 있으니 어서 돌아가 사당을 다시 짓거라. 내 사당만 되돌려 놓는다면 더 이상의 화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찰사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귀신을 쏘아보며 말했다. 너의 겁박에 못 이겨 사당을 짓게 된다면 내 놈이 또다시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짤 것이 뻔한데 내 어찌 그런 망령된 말에 현혹되겠느냐? 그러자 귀신이 더욱 거칠게 그를 다그쳤다. 내 두 아들은 저승에 가서야 비로소 저들의 죽음이 아비 때문임을 깨닫고 지하에서 너를 원망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고집 때문에 마지막 아들까지 끝내 죽여야 후련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내 놈이 죽어서도 편할성 싶으냐? 그러자 관찰사가 말했다. 어차피 명은 주어진 것. 스스로 떳떳하면 그뿐. 너의 그 말은 두렵지 않다. 어서 쏙 꺼지거라. 그러고는 분연히 칼을 빼어들더니 귀신을 베어버리려 했다. 칼은 귀신을 통과해 허공을 벨 뿐이었지만
귀신이 이를 보더니 갑자기 낯빛을 바꾸고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리며 말하였다. 이대로 산을 떠나시면 저는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사실 화복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만 미리 알 수 있을 뿐이지요. 대감의 두 아드님은 원래 젊어서 죽을 명이었습니다. 명이 다가오고 있던 차에 제가 감히 하늘의 공을 훔쳐 대감을 겁박한 것입니다. 셋째 아드님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장차 크게 되실 뿐입니다. 어찌 저 같은 잡기가 이 하늘을 거스르고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대감께서 근대의 올바름을 지키시니 저로서는 당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말이 끝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 하자 관찰사가 귀신을 불렀다. 내가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것을 아는데 내 어찌 까닭없이 그 보금자리를 거두려 했겠느냐. 너의 사당을 불태운 이유는 내가 요사스러운 힘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으니 불쌍히 여길 만하구나. 내가 너의 사당을 다시 지어주겠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단 또다시 같은 악행을 저지른다면 곧바로 다시 부숴버리는 것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귀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감.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날이 밝자 관찰사는 산마루에 다시 사당을 짓도록 명했고 꿈에서 본 귀신의 모습 그대로 빚어주었다. 그 이후 관찰사는 별다른 병고 없이 무사히 부임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문경세제에서도 귀신이 행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귀신이 말한 대로 훗날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한다. 귀신의 말대로 관찰사의 첫째와 둘째 아들의 명은 정말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을까.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유배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허봉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그는 동인의 영수 허엽의 아들로 친형제인 허균, 허난설원과 함께 뛰어난 글재주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러한 재주를 바탕으로 일찍이 벼슬길에 올랐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치열한 당쟁을 벌이던 때이므로 그 또한 아버지를 따라 동인 편에 서게 되었고 나중에는 서인과의 대립에 앞장서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인이었던 송은계, 박근홍과 함께 병조 판서 이의를 탄핵하였는데 그 일로 그만 선조의 화를 사게 되었다. 이 간사한 놈들이 오로지 당의 이득을 위해 어진 선비들을 모함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여봐라, 송은계와 박근호는 각각 회령과 관계로 허봉은 갑산에 유배시키도록 하라. 이에 신하들은 매우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유배지가 하나같이 험한 북변인데다 허봉이 명받은 갑산은 한 번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알려진
악명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선조를 말렸다. 전하, 갑사는 몹시 험한 곳으로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면 병들지 않은 자가 없고 귀양 간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허봉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처럼 재능 있는 자가 그곳에 갔다 죽어 사라진다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탄핵을 받았던 당사자인 이이 또한 이를 과하다 여겼는지 직접 나서 임금님을 말렸다. 허봉은 나이가 젊어 경망할 뿐 본래 간사한 자는 아닙니다. 그의 재주가 아깝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스려야 할 죄가 있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과인의 뜻은 정해졌으니 속히 저들의 관작을 삭탈하고 명한 대로 기양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유배길에 오른 허봉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한참을 고생한 끝에 값싼 땅에 이르렀다. 그곳은 과연 소문대로 첩첩산중의 험지였는데 날씨는 또 어찌나 추운지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칼이 살을 발라내는 듯하였다. 허봉이 도착하자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내비쳤는데 그 얼굴들이 하나같이 핏기가 없고 몹시 야위워 보였다. 허봉이 관리를 불러 물었다. 이 고을의 사정이 어떻게 돼요? 그러자 관리가 탄식하며 답했다. 이곳은 땅이 척박하여 들에서는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산에서는 삼의 싹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잡히는 담비에 가죽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려 해도 주어진 역이 무거워 그마저도 남아나는 것이 없습지요. 이렇듯 살기가 어려우니 매년 역을 피해 도주하는 자들이 끊이질 않는데 다른 곳에 간다 한들 출신을 숨길 수 없으니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다 남은 자들은 도주한 자의 목까지 역을 떠안게 되니 저희는 이곳을 떠날 수도 이곳에서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요. 관리의 참담한 이야기를 들은 허봉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허봉을 보는 그들의 시선이 매우 냉담하였다. 허봉은 속으로 생각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부양해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 저들이 나를 원망할 만하구나. 허봉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허봉이 집안에 머물고 있는데 바깥이 몹시 소란스러웠다. 문을 열어보니 기이하게도 대낮임에도 온 사방이 캄캄하였다. 기이하게 여긴 허봉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달에게 까맣게 삼켜지고 있었다. 일식이 이렇구나.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니 소란의 이유는 비단 일식 때문만 아닌 듯 보였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고을 옆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비명을 지르고 어떤 이는 놀라 나자빠지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닌 듯 보였다. 허봉이 급히 그곳을 가보니 산 중턱에 커다란 여자 하나가 흉측한 눈으로 고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게 무엇이란 말인가? 머리를 가슴까지 풀어헤친 요괴는 톱니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흉측한 눈을 부릅떠 고을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늘어뜨린 양손에는 각각 활 한 장과 타오르는 불을 쥐고 있었다. 그 같은 섬뜩한 광경에
허봉과 골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잠시 후 소식을 들은 고을의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렀다. 병정들 또한 괴이한 요괴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였으나 언제 놈이 들이닥칠지 몰라 급히 전열을 갖추고는 크게 북을 울리며 요괴를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았다. 그럼에도 요괴는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장이라도 손에 쥔 불로 고을을 불태우기라도 할 듯 더욱 사납게 그들을 노려볼 뿐이었다. 허봉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곧장 귀신을 쫓는 그린 충녀문을 지어 요괴를 향해 읊었다. 하지만 역시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창칼을 든 군사들도 그를 배운 선비도 요괴를 물리치지 못하니 이제 고을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인 듯 보였다. 하지만 허봉과 고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병절들을 도와 함께 찢을 듯이 북을 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활 시위를 당겼다. 그러자 요괴가 한 차례 크게 몸을 뒤틀더니 이내 뒤를 돌아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군졸들과 골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더욱 매섭게 놈을 다그치니 요괴는 이내 산등성이에 몸을 숨기고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후 허봉이 갑산에서 요괴를 만난 이야기는 널리 퍼져 그의 아버지 동문이자 도가와 주역의 대가로 이름난 박지화라는 선비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구나. 이는 여인이 활과 불을 들고 있는 모양이니 10년 안에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 허봉은 과거 인연이 있던 유성령의 도움으로 무사히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후 들어오는 관직마다 모두 마다하고 세상 일에 일절 관심을 끄는 채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시작하였다. 얼마 후 악명 높은 유배지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무색하게 젊은 나이에 객지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박지화의 말대로 과연 10년이 채 되지 않아 정말로 조선에 큰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계집 여자와 화를 닮은 사람 인자 그리고 불을 닮은 벼 화자가 합쳐지면 외나라 외자가 되니 그가 바로 본 것이었다. 이 요괴는 톱니 같은 이빨을 가졌다 하여 거치녀 혹은 갑산에 나타나는 괴물이라는 뜻으로 갑산괴라고도 불린다. 과연 조선의 재앙을 예고한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외전 허봉과 그의 아버지 허엽, 형제인 허성, 허난설원, 허규는 당대의 명문장가들로 허씨 오문장이라 불리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재주가 뛰어나니 허씨 집안은 수재 집안으로 이름이 높았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재능은 주고 안락한 삶은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기구하였고 특히나 그 말로가 몹시 비참하였다. 허엽은 인지에서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객지에서 사망하였고 허성 또한 관직을 삭탈당하고 성 밖으로 추방된 뒤 객사하였으며 허난설원은 불행한 혼인 생활을 하다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또한 허규는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하니 허엽대와 크게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허씨 집안의 번영은 이 대를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몰락하였다. 개와 고양이와
구슬. 옛날 옛날에 어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개와 고양이가 오순도순 한 집에 살았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죠. 할아버지가 강물에 낚싯대를 들이우며 말했어요. 내가 만난 물고기를 잡아주마. 한참 뒤 낚싯대가 찌르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힘껏 낚싯대를 들어올리자 커다란 잉어가 날아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잉어가 할아버지를 보며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호호, 지금 살려달라고 우는 게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잉어를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먼 바다로 헤엄쳐 갔죠.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강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막 배를 타려는데 웬 사내아이가 강물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는 용왕의 아들이랍니다. 어제 살려주신 잉어가 바로 접니다. 아이가 꾸벅 인사하며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었죠. 이 구슬은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입니다. 제 선물이니 사양 마시고 부디 받아주십시오. 구슬은 정말 신통방통했어요. 쌀 나와라 하면 수북수북 쌀이 생기고 옷 나와라 하면 나풀나풀 옷이 생겼어요. 집 나와라 하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솟아났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도 덩달아 팔자가 피었지요. 소문은 흘러 강 건너까지 닿았어요. 건너마을 도둑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신통한 구슬이 있다니 내가 훔쳐와야겠군. 모두가 잠든 새벽, 도둑은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살금살금 안방에 들어가 머리맡에 놓인 구슬을 훔쳐 달아났죠. 개가 왕왕 짖으며 쫓아갔지만 도둑은 잽싸게 강 건너버렸어요. 구슬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번듯한 귀화집은 낡은 초가집이 되었고 곡강 가득했던 쌀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개와 고양이도 무척 속이 상했죠. 우리가 다시 구슬을 찾아오자. 야옹, 그런 주인님이 기뻐하실 거다용. 해질 무렵 개와 고양이는 강가에 갔어요. 야옹, 어쩐지 난 헤엄을 못 친다옹. 고양이가 푸른 강물을 보며 파르르 떨었어요. 그러자 개가 척하니 등을 내밀었지요. 내 등에 올라타. 개는 고양이를 얻고 어푸어푸 강을 건넜어요. 도둑의 집은 어딜까옹? 그건 나한테 맡겨. 개는 킁킁거리며 도둑 냄새를 따라갔어요. 곧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났죠. 크크, 여기다. 개와 고양이는 바짝 엎드린 채 마루 위로 살금살금 기어 올라갔어요. 살며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마침 도둑이 구슬을 닦고 있었죠.
여기에 숨겨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도둑은 반질반질한 구슬을 베개 속에 쏙 집어넣었어요. 저 구슬을 어떻게 꺼내오지? 야옹, 그건 나한테 맡기라옹. 고양이는 집안의 쥐를 몽땅 불러 모았어요. 당장 이 집을 팍팍 갉아라옹. 안 그러면 내가 전부 잡아먹겠다옹. 쥐들이 각작각작 갈가대는 소리에 도둑이 벌떡 일어났죠. 에이, 시끄러워 이것들아! 짜증이 난 도둑은 베개를 냅다 집어 던졌어요. 그 바람에 베개에 놓은 구슬이 또르르 튕겨 나왔지요. 지금이다!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잽싸게 뛰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다시 강가로 왔어요. 얼른 내 등에 타!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훌쩍 개의 등에 올라탔죠. 구슬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개는 걱정이 되어 고양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그리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개는 한참을 헤엄쳐 가다가 문득 구슬이 궁금해졌어요. 구슬 잘 갖고 있지?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구슬 잘 갖고 있냐니까? 이번에도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혹시 벌써 빠뜨린 거 아니야? 그러자 참다 못한 고양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잘 가지고 있다옹. 고양이가 대답을 하는데 그만 풍덩 구슬이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걸 어쩐다냥. 구슬을 빠뜨렸다옹. 무트로 나온 고양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땅만 팠지요.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강물에 쓸려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거라도 갖다 드리자. 개와 고양이는 물고기를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게야. 할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어요. 말도 없이 개와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걱정하셨나 봐요. 물고기를 잡아왔네. 내가 맛있게 구워주마. 할머니가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잃어버렸던 구슬이 떼구르르 굴러나왔어요. 아이고, 너희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어깨를 으쓱으쓱 했답니다. 낮에 나타나는 귀신, 그슨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제주도 평대리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비자림 근처의 밭에서 일하곤 했는데 하루는 일이 일찍 끝나 근처 밭에서 일하는 친구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 그의 밭으로 향했다. 그렇게 조금을 걸어가니 저 멀리 친구가 밭 한가운데에서 소를 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직 일이 안 끝났나 보군. 농부는 친구 쪽을 보며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괴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끌던 소를 갑자기 멈추더니 소의 고삐줄을 풀어 자신의 목에 감는 것이었다. 저 친구가 더위를 먹었나? 농부는 걸어가며 자세히 보니 그는 자신의 목에 감은 밧줄을
졸랐다 풀었다 반복하고 있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농부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친구는 이내 곱비줄을 들고 근처 비자나무 아래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나무에 줄을 묶어 목을 메고 몸을 축 늘어뜨리는 것이었다. 놀란 농부는 친구에게 달려갔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황급히 줄을 풀고 친구의 얼굴을 보니 그는 넋이 나가 있는 듯 보였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친구가 정신을 차리자 농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친구에게 물었다. 혼자 밭을 갈고 있었는데 허공에 웬 도롱이같이 생긴 자가 나타나 내 목에 줄을 거는 것이 아니겠나? 놈이 하늘에서 줄을 당겼다 풀었다 반복하는데 숨이 막혀 꼼짝없이 죽을 뻔하였네. 마침 자네가 와서 다행이야. 농부의 친구를 죽이려 한 귀신은 제주도에 전해 내려오는 그 쓴새로 사람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전해진다. 그 쓴새는 곡식을 덮어놓는 주쟁이라는 제주도식 우장을 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도롱이를 입은 외다리 귀신인 독각귀와 비슷한 생김새다. 다만 독각귀가 중국에서 유래된 질병을 옮기는 귀신인 반면 그 쓴새는 사람을 홀려 스스로 죽게 만드는 제주도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귀신이다. 귀신들은 보통 원한을 품고 생겨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 쓴새는 특이하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홀려 죽게 만든다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귀신들은 밤에 나타나지만 그 쓴새는 낮에만 그 모습을 보이며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린다.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기에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곧 사라진다고 한다. 그 쓴새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지붕을 잇는 그을린 띠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글자를 나누어 보면 그 스는 옳지 못함을, 새는 사악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한다. 때문에 이 글자들이 합쳐져 그슨새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추측이 존재하기도 한다. 비슷한 예로 원통함을 품은 어린아이 귀신인 세탄이가 있는데 세탄이의 새도 같은 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 세탄이에 대한 전설도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꽤 일리가 있는 추측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그슨새 외에도 사람을 홀려 죽이는 귀신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온다. 오래전 제주도 김년 땅에 사는 한 포수는 어느 날 사냥을 하기 위해 산에 들어갔다가 높은 언덕을 오르게 되었는데 어깨에 맨 총을 그만 떨어뜨리게 되었다. 총은 계속해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다 웬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포수가 욕지거리를 하며 내려가 구덩이 속을 보니 구덩이는 마치 아래로 난 동굴처럼 매우 깊게 파여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대로 총을 잃어버리면 밥을 굶을 것이 뻔했기에 포수는 하는 수 없이 총을 찾으러 구덩이에 내려가기로 했다. 구덩이는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깊었기 때문에 그는 근처 나무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놓고 그 줄에 의지해 천천히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밧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수가 위를 올려다보니 구덩이 위에서는 누군가 말없이 포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포수는 그자의 얼굴을 보려 했으나 구덩이 아래로 쏟아지는 햇볕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거기 누구요? 하지만 대꾸가 없었다. 뭔가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낀 포수는 황급히 밧줄을 타고 다시 올라가려 하던 그때 위에서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정체불명의 형체가 밧줄을 자르고 있는 것이었다. 줄은 이내 끊어졌고 포수는 그대로 구덩이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포수는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고통에 신음하며 구덩이 위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그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진 포수는 혹 사람이 지나갈까 싶어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도 산에 올랐던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마을로 옮겨진 그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포수는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목신의 소행이라 생각했다. 목신이란 사람들을 유인하여 죽이는 귀신인데 그 신새도 이 목신에 속한다. 이 귀신은 주로 여자의 모습으로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홀린 뒤 바다나 구덩이에 떨어뜨려 죽이는데 대상이 정신을 차리거나 눈치를 채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강제로 잡아 끌어 떨어뜨려 죽인다고 전해진다. 그 충격 때문인지 목신에게 잡힌 사람은 운 좋게 살아남아도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고 한다. 주로 포수나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목신에게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 이들이 인적 드문 산에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괴이한 점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제주도 각지에서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난 건 정말 귀신이었을까?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였지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오똑한 코, 달림처럼 동그란 볼은 마냥 사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늠름한 두더지 총각이 찾아왔어요.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딸은 총각의 말에 두 뺨이 발그레졌어요. 하지만 아빠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귀한 내 딸을 두더지에게 줄 순 없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윗감을 찾고 싶었어요. 우리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는 게 좋을까? 아빠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랑감을 찾아보자. 두더지 가족은 딸의 신랑감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두더지 가족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등성이를 올랐어요. 그때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어요. 아, 햇볕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네. 딸이 눈을 가리며 말하자 아빠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옳거니 가장 힘이 센 건 햇님이야. 햇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햇님. 제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해는 더욱 이글거리며 햇볕을 뿜어댔어요. 아, 뜨거워. 딸은 따가운 햇볕에 발을 동동 굴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왔어요. 구름이 해를 가리자 사방은 캄캄하게 어두워졌죠. 아이, 캄캄해. 해님이 안 보여요, 아빠. 딸의 말에 아빠는 구름을 가리켰어요. 오호, 그래.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건 구름님이야. 두더지 가족은 구름을 쫓아갔어요. 구름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구름님,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으하하하하. 그야 물론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구름은 온 산을 시커멓게 뒤덮더니 세찬 비를 퍼부었어요. 두더지 가족은 비를 쫄딱 맞고 오도로도 떨었지요. 그때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구름은 바람이 불자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영감, 이러다 우리도 날아가 버리겠어요. 엄마가 바위를 꼭 붙잡고 소리쳤어요. 그렇군.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바람님이야. 두더지 가족은 바람을 쫓아갔어요. 바람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바람님, 우리 딸을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으하하하하. 그러고 말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바람이니까. 바람이 쌩쌩 더욱 거세게 불며 말했어요. 두더지 가족은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쌩쌩 불던 바람이 쿵 돌부처에 부딪혔어요. 아이고, 아야. 바람은 몸서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꿈쩍도 안 했지요. 힘센 바람님도 어쩔 수 없구나. 아빠는 돌부처를 올려다 보았어요. 드디어 찾았다. 돌부처님이 가장 힘이 세구나. 돌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돌부처님, 우리 두더지 부부의 사위가 되어 주십시오. 허허허허, 내가 가장 힘이 세다고. 돌부처는 우뚝 선 채로 두더지 가족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부처가 기우뚱하더니 넘어지지 뭐예요? 아이고, 돌부처님, 왜 그러십니까? 두더지 가족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땅속에서 두더지 총각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제야 아빠 두더지는 깨달았어요. 오호,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바로 두더지였어. 다음 날 두더지 부부의 집에서 예쁜 딸과 두더지 총각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해는 쨍쨍, 구름은 둥실, 바람은 살랑살랑. 돌부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둘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예쁜 딸과 힘센 두더지 총각은 아들, 딸 여럿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네요. 귀신의 복수를 막은 이양복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이양복은 이웃 재상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 집 아들이 항복과 막역한 동무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재상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여러 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승려를 불러 경을 읽어도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장안에 명성이 자자한 맹인 점쟁이를 불러들였다. 점쟁이는 산통을 흔들어 점을 치고 육갑을 짚어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재상이 채근했다. 이것이 무슨 병이고 어째서 걸린 것이며 장차 어찌 되겠소? 휴, 뜸 들이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해보구려. 점쟁이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마지못한 척 입을 열었다. 아마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방도가 없단 말인가? 있긴 꼭 한 가지 있습니다만. 그게 무엇란 말인가? 재상은 점쟁이의 손을 덥석 잡고 애걸했지만 눈먼 점쟁이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력한 일인데 그렇게 머뭇거리는가?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점쟁이가 입맛만 쩍쩍 다시자 재상은 더욱 몸이 달았다.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보답이라도 할 테니 어서 말해보시게.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의 아드님은 까닭이 있어 귀신이 노리는 바가 되었고 소인이 회피할 방도를 실토하면 그 즉시 소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 그 귀신이 소인이 입을 놀려 제 뜻을 이루지 못함을 알 테고 그러면 그 재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이고. 아들을 살리자니 맹리 죽게 된다는 말에 재상은 팔짱을 끼고 신음소리를 흘렸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만을 살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듯 점쟁이가 주섬주섬 산통 등 늘어놓았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더 곤란한 청이 나오기 전에 일어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점쟁이가 막 일어서려고 할 때 미닫이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인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점쟁이의 멱살을 와락 움켜잡았는데 한 손에는 시퍼런 단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재상의 며느리였다. 이놈! 부인이 탄도로 점쟁이의 목을 겨누며 호령했다. 내 문 밖에서 다 들었다.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라 재상은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듣자 하니 너는 사람을 구할 방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봉하고 있으니 괘씸하기 그지없구나. 내 비록 봉사이긴 하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칼임을 짐작할 것이다. 부인의 협박에 맹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 이 칼로 너 죽고 나 죽자. 넌 병자가 죽음을 면할 방도를 알면서도 구하려 하지 않으니 내 손에 죽어 마땅하다. 또 난 지아비를 잃게 되었고 사람 목숨도 해치게 되었으니 마땅히 또한 죽을 것이다.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 것이다. 잠깐만. 점쟁이의 낯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면서 감긴 눈을 연신 바들거렸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소인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었으니 결국 죽기는 매한가지일. 말을 안 하면 소인도 죽고 병자도 돌아갈 것이요. 말을 하면 소인만 죽고 병자는 살 테니 두 목숨보다는 한 목숨을 잃는 것이 낫겠지요. 그래서 병자의 젊은 부인은 여전히 점쟁이의 멱살을 놓지 않았다. 다름이 아니라 대개 바깥 어른을 이항복 도련님과 함께 계시게 하면 애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자를 노리는 귀신은 감히 이항복 도련님을 노리지는 못할 것이니 이 길만이 화를 모면할 길입니다. 말을 마친 맹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했고 재상의 며느리도 허탈함에 무너져 단도를 내려놓았다.
지아비를 구하려는 마음에 눈이 뒤집혀 잠깐 이성을 잃었지만 이내 실토를 받아내고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린 것이었다. 그 이튿날 재상은 이양복의 집을 찾아가 사정을 말해보았다. 그러자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항복은 선선히 그러겠다고 나섰다. 그거라면 일도 아닙니다. 병자와는 막역한 동무 사이였다. 담대하고 겁없는 항복에게 귀신이니 뭐니 하는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자네가 그렇게 나서준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네. 어르신, 제 동무를 위한 일인데 뭘 망설이겠습니까? 항복의 사람 됨됨이에 재상은 진심으로 감동하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그날부터 항복은 병으로 알아누운 친구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나란히 누워 함께 잠을 잤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드디어 점쟁이가 일러준 그날이 되었다. 식구들 모두 긴장한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가슴을 졸여야 했다. 깊은 밤,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휘. 바람과 함께 음산한 기운이 미닫이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흔들리는 등잔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만 같았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방 한 귀퉁이에서 손에 칼을 든 귀신이 나타났다.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한 눈에 입은 귀까지 찢어졌으며 들고 있는 칼은 등잔불 밑에서 푸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귀신은 금방이라도 병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이양복을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이보시오, 좀 비키시오. 시오. 그러나 상대가 누구인가? 이양복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귀신을 빤히 노려보았다. 넌 누구냐? 귀신이 칼끝으로 한창 열에 들떠 누워있는 병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전생에 저자와 큰 원한이 맺힌 사이요. 그래서 지금 밀린 복수를 하러 온 것이니 어서 저자를 내게 내어주시오. 만일 이를 방해한다면 당신까지 해치고 말겠소. 그러나 이양복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어디 맘대로 해보거라. 항복이 꿈쩍도 하지 않자 귀신도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한 채 주위를 서성거렸고 그 사이에 점점 시간을 흘러갔다. 그러다가 새벽이 가까워지자 다급해진 귀신은 부득부득 이를 갈았다. 감히 누가 이런 수작질을 알려준 거지? 내가 이 양복만은 당해낼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준 건 아마 그 봉사놈이렸다. 내 그놈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뿌윰히 새벽빛이 스며들자 일순간의 음산한 냉기와 함께 귀신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듯 큰 탈 없이 나를 세운 식구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병자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맹인 점쟁이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대감, 오늘 새벽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세상의 식구들은 점쟁이의 생전 예언을 떠올리며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재상은 재물을 후하게 풀어 점쟁이를 장사 지내주었고 특히 전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재상의 며느리는 그 집 식솔들을 일생 동안 돌봐주었다. 이는 기담에 적힌 이야기다. 토끼와 자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깊은 바닷속에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살았어요. 어느 날
용왕이 덜컥 병에 걸려 알아누웠어요. 신하들은 온갖 좋다는 약을 들고 몰려들었죠. 하지만 죄다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는 바다에서 제일 용한 의원이 찾아왔어요.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소? 용왕이 힘없이 물었어요. 의원은 용왕의 맥을 짚더니 주저하며 대답했죠. 약이 딱 하나 있긴 하나. 그것이 대체 무엇이요? 땅에 사는 토끼의 간입지요. 그 말을 들은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는가? 용왕의 말에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죠. 먼저 문어가 우물쭈물 말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끓는 물에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을 것입니다요. 이번에는 개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는 옆으로만 다니는데 앞으로 뛰는 토끼를 어찌 잡겠습니까요? 잉어도 얼른 둘러댔어요. 저는 땅에서는 숨도 쉬지 못합니다. 토끼를 잡기도 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면 어쩝니까? 저마다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는데 뒷전에 있던 신하 하나가 나섰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 놀라 돌아보니 바로 자라였어요. 저는 물에서나 땅에서나 잘 다니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토끼가 어찌 생겼는지 그림이나 한 장 그려주시지요. 솜씨 좋은 오징어가 붓을 휙휙 놀려 토끼를 그렸어요. 그런데 토끼는 생긴 게 참 희한하기도 했어요. 동글동글한 두 눈에 쫑긋한 두 귀, 꼬리는 잘린 듯 뭉툭했으니까요. 자라는 부지런히 헤엄쳐 땅 위로 올라갔어요. 숲으로 들어가 토끼 그림을 촉하니 펼쳤지요. 하지만 그림과 똑같이 생긴 동물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숲을 위로 웬 짐승이 폴짝 뛰었어요. 동글동글한 두 눈에 쫑긋쫑긋 기다란 귀, 잘린 듯 뭉퉁한 꼬리까지 그림과 똑같이 생겼어요. 옳거니 저것이 토끼로구나. 저 토끼님 아니십니까? 자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토끼를 불렀어요. 저는 바닷속 용왕님을 모시는 자라라고 합니다. 토끼님은 듣던 대로 참 잘생기셨습니다. 내가 좀 잘 나가기는 했소만 어찌 나를 아시오? 토끼님의 지혜가 어찌나 뛰어난지 용궁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답니다. 자라가 추어올리자 토끼는 우쭐해졌어요. 그런데 무슨 길로 여기까지 오셨소? 용궁에서 지혜로운 토끼님을 모시려고 높은 벼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이? 정말로 높은 벼슬을 준단 말이오? 아, 그렇다니까요. 벼슬이겠습니까? 고래등 같은 집에 금은보화가 넘쳐나지요. 토끼는 자라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토끼는 자라를 따라 바닷가로 갔어요. 하지만 물에 들어가려니 겁이 덜컥 났죠. 아이고,
혼자 가시오. 나는 못 가겠소. 그러자 자라가 다짜고짜 토끼를 잡아 끌었어요. 용궁에서는 땅 위의 동물도 숨을 쉴 수 있답니다. 걱정 말고 제 등에 올라타시지요. 아휴,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라는 토끼를 등에 업고 나는 듯이 헤엄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신비로운 용궁이 눈에 들어왔어요. 토끼를 데려왔습니다, 전하. 용궁에 도착한 자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물고기 병사들이 달려들어 토끼를 용왕 앞에 끌어안쳤죠. 토끼야, 내 간을 먹어야 내 병이 낫는다는구나. 용왕의 말에 토끼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간을 먹는다고? 아이고, 속았구나. 아, 잠깐만요. 토끼는 얼른 꾀를 냈어요. 지금 제 뱃속에는 간이 없답니다. 어허,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용왕이 호통을 쳤지만 토끼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차라가 용왕님이 병든 얘기를 안 해서 간을 빼놓고 왔지 뭡니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버드나무 밑에서 간을 꺼낸답니다요. 보름달이 뜨면 바위 위에 널어놓는데 달빛을 받아야만 약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시면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오겠습니다요. 용왕이 듣고 보니 토끼 말이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용한 약이 되는구나 싶었지요. 또 토끼의 배를 갈랐다가 정말 간이 없으면 어떡해요. 용왕은 자라에게 명령했어요. 토끼와 함께 가서 간을 가져오너라. 자라는 토끼를 업고 다시 땅 위로 헤엄쳐 갔어요. 드디어 자라와 토끼가 땅 위로 올라왔어요. 자, 어서 내 간을 가지러 가자. 자라의 말에 토끼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어요. 아이 미련한 자라야, 어찌 간을 넣었다 뺐다 하겠느냐. 먼저 속인 건 너희니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말을 마친 토끼는 산속으로 깡총깡총 뛰어가 버렸어요. 자라는 쫓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었어요. 그러다 자라가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산신령이 나타나셨어요. 산신령은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산삼 한 뿌리를 자라에게 주었어요. 자라는 산신령에게 큰 절을 올리고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산신령이 주신 산삼을 먹은 용왕님은 다시 건강해졌답니다. 도깨비가 쌓은 제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임실 관촌마을의 옛 지명은 오원인데 이 마을에는 도깨비가 쌓았다는 제방이 남아있다. 조선시대에 임실 고을에 좌수를 지낸 마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훗날 부원군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 마 좌수가 아직 신분이 높지 않을 때의 일이었다. 그날도 마 좌수는 여느 때처럼 냇가에 앉아 낚시로 소일하고 있었다. 온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도 입질이 시원치 않자 슬슬 짜증이 났다. 허허, 오늘은 허탕인가 보군. 그때 문득 찌가 움직였고 얼른 낚싯대를 채워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작은 무언가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었다. 이게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주머니인데 그 안에 작고 영롱한 오색 구슬 5개가 들어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구슬에 마좌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오색으로 빛나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귀한 물건일 거야. 꿩 대신 닭이라고 오늘은 물고기 대신 신기한 물건을 얻었군. 마좌수는 그 구슬 주머니를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괴짝 안에다 잘 넣어두었다. 그날 저녁 잠을 자던 마좌수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누구요?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가보니 마당 귀에 키가 훤칠한 사내가 서 있었다. 이 밤중에 니시오? 그 사내는 곧 마좌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었는데 눈 부위가 움푹 꺼진 것이 여간 괴기스럽지 않았다. 아니. 마좌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다. 어두운 마당 끝에서 꾸역꾸역 나타나 꿇어 엎드리는 것이 마당은 물론이고 울타리 너머까지 빽빽하게 들이쳤다. 마자수는 아닌 밤중에 이게 웬일인가 하고 덜컥 겁이 났지만 사대부 체면에 몇 번 헛기침을 하고 입을 뗐다. 웬 놈들이냐? 대체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이렇게들 몰려왔는가?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대답했다. 우린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들이요. 핫불사. 마자수는 정신이 아찔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물어보았다. 도깨비라면 무슨 일로 산 사람을 찾아왔는가? 저희가 귀왕부를 잃어버렸는데 어르신께서 그걸 갖고 계시니 돌려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한 도깨비가 그렇게 말하자 나머지 도깨비들도 똑같이 따라하며 사정했다. 부디 귀왕부를 돌려주십시오. 마좌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아니, 귀왕부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어르신이 낮에 물가에서 얻으신 5개의 돌이 바로 귀왕부입니다. 마자수는 그제야 말뜻을 알 수 있었다. 어쩐지 오색 빛깔이 영롱하더라니 예산 물건이 아니었구나. 도깨비들은 한결같이 그 구슬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지만 마좌수는 선선히 내어주기가 아까웠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절할 궁리를 해보는데 다급해진 도깨비들이 제안했다. 어르신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귀왕부만은 돌려주십시오. 그때 마좌수는 장마철마다 오원천이 범람해 마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만일 너희가 하룻밤새에 오원천에 뚝을 쌓아주면 내 그것을 내어주도록 하마. 그러자 도깨비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반드시 날이 새기 전에 제 방을 완성하겠노라 약속하고 어둠 속으로 물러갔다. 마좌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이야 쉽지. 제깟 것들이 무슨 수로 이 한밤중에 그 큰 뚝을 쌓는단 말인가. 그런데 이튿날 날이 밝아 오원천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큼지막한 석축으로 쌓은 제방이 번듯하게 완성되어 있지 않은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큰 뚝을
하룻밤새 쌌다니. 마을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재방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고 마좌수는 주민들에게 간밤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건 사업을 들어준 도깨비들에게 고마워하면서 구슬을 돌려줄 때 혹시 원하는 것이 없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밤이 되자 또다시 도깨비들이 몰려왔고 마좌수는 약속대로 귀양부를 내어주며 말했다. 약속대로 뚝을 쌓아주니 이제 자네들 덕분에 물난리를 피할 수 있게 되었네. 고마운 마음에 그러니 뭐 원하는 일은 없는가? 그러자 한 도깨비가 말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 저희는 곧 저승으로 떠날 것입니다. 정 그러시면 이승 음식이나 한번 맛보게 콩 한 말만 삶아 주십시오. 그 말에 마좌수는 곧 화인을 시켜 누렁콩 한 마를 삶아 잔치를 베풀고 도깨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삶은 콩을 한 알씩 나눠 먹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도깨비는 콩을 먹지 못했다. 도깨비 수에 비해 꼭 한 알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오호! 콩을 더 삶아줄 터이니 잠시 기다리게나. 그러나 그 도깨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시 또 콩을 삶다니요. 그걸 언제 기다립니까? 차라리 내 손으로 콩을 못 얻어먹은 값을 하지요. 삶은 콩을 먹지 못한 그 도깨비는 곧 심술을 부려 쌓아놓은 둑에서 돌 몇 개를 뽑아내어 구멍을 내놓았다. 그놈 참 성질머리하고는. 마자수는 어쩔 수 없이 하인을 시켜 그 빈 구멍을 막아두게 했다. 그 후 이 제방 덕분에 마을은 수해를 입지 않았고 임실과 남원 일대의 논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도깨비들이 하룻밤새 쌓은 이 뚝은 해마다 큰 장마를 겪었지만 400년이 지나도록 갓 쌓은 것처럼 멀쩡했다. 다만 콩 하나를 먹지 못한 도깨비가 심술로 빼낸 그 부분만은 아무리 단단히 메워도 홍수가 날 때마다 구멍이 뚫리곤 했다. 이에 사람들은 사람의 재주와 귀신의 재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한탄했다.